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301호에서 살고 있는 김은자입니다. 결혼 후 반세기 넘게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 남아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아침에는 습관처럼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점심 무렵이면 작은 식탁에 앉아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로 끼니를 때우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조용히 불을 끄고 눕는 생활입니다. 반복되는 날들이 지겹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늙으면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 고요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맞은편 402호 창문에서 밤마다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냥 전등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짧게, 길게, 다시 짧게, 그리고 다시 길게.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같은 패턴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누군가 보내는 신호 같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제게는 특별한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친구 정수기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급히 도움을 청하거나 조용히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창문에 불을 켜고 끄는 방식으로 비밀 신호를 보내곤 했습니다. 전화도 자유롭지 않았고 편지도 늦게 도착하던 시절이었기에 우리는 밤마다 불빛을 이용해 괜찮다 혹은 도와달라는 표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짧게 길게였습니다. 저는 402호에서 반복되는 불빛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마 정수가? 너니? 정숙이는 몇 년 전 아들을 따라 미국으로 떠난 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미국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저는 오랫동안 402호가 빈집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402호 창문이 분명히 우리만 아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빈집에서 죽은 줄 알았던 친구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신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정수기와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같은 반 학부모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아이를 칭찬하며 웃고 그 웃음은 수십 년을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면 서로 먼저 빌려주고 남편들 일이 안 풀릴 때면 함께 시장을 돌며 가장 싼 채소를 골랐습니다. 바쁜 날은 반찬을 나눠 담아 문고리에 걸어두었고 김장철이면 둘이서 새벽부터 절인 배추를 나르고 밤이 되면 손목에 파스를 붙여 주었습니다. 창문 불빛 신호는 그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전화 요금이 부담되던 때 서로 급할 때 쓰자고 약속했지요. 짧게 길게는 도와달라. 짧게 2번은 봤다. 길게 1번은 괜찮다였습니다. 밤하늘에 우리 둘만의 작은 모습 부호가 떠올랐고 그 신호 덕분에 몇 번이나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이가 고열로 끓던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늦던 날, 그리고 제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울던 그해, 겨울에도 정숙 씨는 불빛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그 한 번에 길게 켜진 불빛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은 자랐고 우리는 조금씩 집안일의 무게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단골 시장 통닭을 나눠 먹고 매년 봄이면 동네 산책길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똑같은 포즈를 취했습니다. 오른손은 허리에, 왼손은 서로의 어깨에. 그 사진들이 지금도 제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봄날 정숙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원자야, 나 미국 간다. 아들이 자리 잡았다네. 손녀도 학교 다닌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건강 잘 챙기고 사진 자주 보내줘. 응, 내가 오면 서부 바다 보여줄게. 한국보다 해가 더 크더라. 공항으로 떠나던 날 우리는 택시에 같이 탔습니다. 정숙이가 제 손바닥에 접은 종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정숙 내 새 번호. 시차 때문에 밤중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 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걸게. 창문 불빛처럼 언제든. 우리는 출국장 앞에서 오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사진이 자주 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산 과일, 손녀의 학교 행사, 넓은 도로와 파란 하늘, 그리고 은자야 밥 먹자라고 적힌 영상 메시지. 저는 밤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보이네? 여기는 벚꽃 폈어. 팔 아프지 않게 조심하고. 답장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응, 잘 있어. 바빠. 다음에.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연결음만 길게 울리고 끊겼습니다. 메시지는 전송만 되고 읽지 않음으로 남았습니다. 그 무렵 동네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402호 정숙 씨 말이에요. 미국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더라. 아들이 장례 치렀대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확실한가요? 교회 친구 통해 들었대요. 멀리 있어서 자세한 건 모르고. 그날 밤 저는 402호 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바람만 스며들었습니다. 문득 몇 해 전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제삿날 촛불이 꺼졌을 때 정숙 씨 창에 길게 켜진 불빛. 괜찮다. 그 한 줄기 위로를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창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 속 오래된 사진을 꺼내 테이프로
창가에 붙였습니다. 흑백과 컬러가 섞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지만 제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봄 벚꽃이 지고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 낙엽이 복도를 덮고 겨울 바람이 창틀을 흔들었습니다. 명절이면 복도에 잡채와 전 냄새가 섞여 돌았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조용히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문 건너편 402호는 언제나 어둡고 조용하고 비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그 어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였다가 9시 몇 분.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곧 분명해졌습니다.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빈집에서 나올 수 없는 신호가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너니? 정말 너니? 그날 저는 식탁 위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고 결국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2번이나 돌렸습니다. 여전히 허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허기가 배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반쯤 걷고 유리를 닦았습니다. 오랜 짐은 자국과 물기가 사라지자 402호 창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불빛이 다시 깜빡이었습니다. 제 심장도 그 리듬을 따라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약속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짧게 2번은 봤다. 길게 1번은 괜찮다. 그리고 짧게 길게 짧게 길게는 도와달라. 문득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끌어당겨 콘센트를 확인했고 전구의 각도를 조금 올려 창 바깥에서 더 잘 보이도록 방향을 맞췄습니다. 아직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 저는 대답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스탠드를 켜고 불빛 각도를 맞추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 본 거라면? 누군가 장난을 친 거라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불빛은 우리 둘만 아는 약속이라는 것. 그날도 정확히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402호 창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길게 짧게 길게 도와달라. 똑같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스탠드를 2번 짧게 켰다 껐습니다. 봤다. 그리고 1번 길게 켰습니다. 괜찮다. 불빛이 멈췄습니다. 창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수가 너 거기 있는 거 맞지?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 종일 창만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밤이 되면 같은 신호가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리듬.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혹시 402호 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없니? 엄마 그 집 비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 알았다. 비어 있다는 집에서 매일 밤 신호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경비 아저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402호 불빛 혹시 보셨어요? 아유, 할머니. 거기 몇 년째 비었잖아요. 아마 타이머로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거 아닐까요? 타이머라니요? 매번 같은 리듬인데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신경 쓰지 마세요. 허공만 보다 보면 별것도 다 신호로 보여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불빛은 정확히 9시에 깜빡이었습니다. 짧게 길게 짧게 길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짧게 2번 길게 1번. 우리 둘만의 약속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떨리는 마음으로 느릿하게 복도를 걸어 402호 앞에 섰습니다. 문틈은 먼지로 막혀 있었고 우편함은 광고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돌려보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미세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숨을 죽인 듯한 고요.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인기척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너 거기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402호 앞에 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눅눅한 냄새, 오래 닫힌 방 특유의 먼지 냄새, 그리고 희미한 약품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을 문에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나 혼자야 들리니? 안쪽에서 아주 작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슬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낡은 잠금 장치가 망설이듯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손바닥만큼 벌어지며 한쪽 눈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말라붙은 속눈썹, 그러나 분명히 저를 알아보는 눈빛. 은자. 정수가 나야. 문이 조금 더 열리자 쇠약해진 정숙이 문틀에 몸을 기대 섰습니다. 팔꿈치 뼈가 도드라졌고 손등에는 굳은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처럼 그녀의 팔을 잡아 지탱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천천히 나 혼자 오래 있었어.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모든 커튼이 겹겹이 닫혀 있었고 창문 틈에는 은박지와 신문지가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작은 스탠드가 창을 향해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멀티탭에는 스위치가 테이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켜고 끄고 다시 켜고 누군가 바깥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오랫동안 연습한 자리였습니다. 싱크대에는 반쯤 마른 컵라면 용기와 잘 먹다 만죽 그릇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 문은 자석으로 간신히 닫혀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위에는 작은 수첩이 한 권. 펼쳐보니 숫자와 동그라미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연필로 작게 적힌 메모. 짤길 도와줘 짤짤 봤다. 저는 그 수첩을 덮고 숨을 고르며 물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 건넸습니다. 조금씩 마셔. 천천히.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고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은자야, 나 밤마다 불 깜빡했어. 혹시 내가 볼까 해서. 이웃들이 보면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낮엔 아무것도 못했어. 전화는? 관리사무소의 도움은? 전화 못해. 번호도 자신도 다 잊혀지는 느낌이야. 누군가랑 말하면 내가 사라질까봐 겁났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방은 오랜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누군가 살려고 발버둥 친 흔적이 모든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과 스탠드, 수첩과 테이프, 반복된 시간의 표시들. 정수가 우리 지금 병원 가자. 내가 119 부를게.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가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101동 402호입니다. 노인이 심하게 쇠약하십니다. 의식은 있고 거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숨을 고르고 정수기와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방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손등을 꽉 쥔 채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 처음 미국 갔을 때는 꿈 같았어. 아들이 공항에서 꽃다발을 안겨주더라. 엄마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다 지켜줄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근데 그 옆에서 며느리가 보낸 눈빛은 달랐어. 웃고 있었지만 날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이 싸늘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아 주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 손녀도 나를 잘 따랐고 집도 넓었고. 근데 며느리가 자꾸 날 부엌에서 밀어냈어. 어머니, 여기선 이런 방식 안 써요 하면서 내가 하는 건 모든 트집을 잡았어. 국 끓이면 짜다고 하고 청소를 하면 제대로 안 됐다고 하고. 그럴 땐 그냥 미안하다 하고 물러났지.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몰아쉬며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대놓고 그러더라. 어머니 미국까지 오셔서 저희 생활 힘들게 하실 거예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내가 짐이라는 걸 그때서야 확실히 깨달은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출도 못하게 했어. 한국 사람 모임 한번 나가겠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문 앞을 막더라. 어머니 영어도 못하시잖아요. 괜히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요? 하면서 나를 사람 취급한 게 아니라
위험물처럼 대했어. 결국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려서 나는 집 안에 갇혀 지냈지.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루는 손녀랑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들어와선 리모컨을 낚아채더라. 이런 구닥다리나 보니까 애가 영어 공부를 못하지 하면서 드라마를 꺼버렸어. 손녀가 울자 그 화살은 나한테 돌아왔지.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애 버릇 다 망치시잖아요. 그 말 듣고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방에 들어가 울었어. 저는 참을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조차 솔직히 말 못했어. 아들은 매일 회사에 늦게 들어왔고 집에서는 며느리 말만 믿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그저 투명인간처럼 살았어.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니까 결국 며느리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놓고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꾸며낸 거야. 가짜 사망 신고까지 했어. 나는 살아있었는데 내 장례식이 치러졌던 거지.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자야, 내가 죽은 사람 취급받으며 살았던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아무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어주지 않는 거. 결국 몰래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402호에 숨어 산 거야. 정숙은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 만에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영양제를 맞고 따뜻한 밥을 먹으니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진실을 끝까지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은자야, 이제는 숨기지 않을래. 며느리가 날 죽은 사람으로 꾸민 건 단순한 구박이 아니라 범죄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우리가 경찰에 말해야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려야 해. 우리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형사 2명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정숙 어르신, 미국에서 돌아오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입국하신 건가요? 며느리가 제 여권을 빼앗고 제 이름으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걸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정숙은 차근차근 미국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외출을 막았던 일, 가짜 사망신고를 했던 일, 손녀 앞에서 모욕을 주었던 일까지. 경찰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와 서류 위조, 사기 혐의에 해당합니다. 인터폴을 통해 미국 측과 공조하겠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현지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가 정숙의 사망을 꾸민 장본인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정숙의 죽음을 위장했고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조용히 돌아가셨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숙의 아들은 한국으로 급히 날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채 눈이 충혈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정숙은 침대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왔구나. 엄마 미안해요. 전혀 몰랐어요. 아내가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전 바보처럼 속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만 믿고 장례까지 치렀으니까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진작 내 말에 귀 기울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아내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묻겠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걸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여자의 남편이기 전에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후 경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학대, 사기, 위조, 그리고 보험 사기 혐의로 국제 수배가 내려졌고 미국 현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사건이 보도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숙은 병실 TV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겪은 일이 세상에 알려졌구나. 그래. 숨길 필요 없어. 너는 피해자야. 이제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모두가 알아. 아들은 며칠 동안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손녀도 영상통화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못 봐서 너무 슬펐어요. 정숙은 화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예쁜 손녀. 아들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이혼하면 제가 지아랑 함께 엄마 곁에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어야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 이제라도 제대로 시작해보자. 정숙이는 병원에서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안정되고 보행 연습이 가능해지자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에는 방문 간호와 재활치료를 연계하겠습니다. 주 2회 물리치료, 주 1회 인지훈련, 식이관리도 지원됩니다. 가족의 협조가 중요해요. 아들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회사와 상의해서 근무 조정도 해보겠습니다. 퇴원 날 저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자야, 이거 내가 키우던 국화지? 그래. 화분 내 집 창가에 두자. 매일 물 주고 햇볕 보게. 정숙이는 아들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놓았고 밝은 전등으로 교체를 해놓았습니다. 더 이상 정숙이는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지 않게 되었죠.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할머니 방은 햇빛이 잘 들어요. 정숙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정숙의 아들은 오래된 아파트를 잘 꾸며 놓았습니다. 문턱마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욕실엔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으며 주방 가구는 낮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밤이면 정숙은 가끔 잠에서 깬다고 했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고
인터폰이 울리면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여기 한국이에요. 안전해요. 정숙은 한동안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머리로는. 근데 몸이. 정숙이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정숙이와 함께 재활체조를 했습니다. TV 앞에 매트를 펴고 발끝부터 무릎, 허리, 어깨 순서로 근육을 깨웠습니다. 정숙은 이마에 땀을 맺히며 숨을 고르다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은자야, 나 예전처럼 시장길은 못 걸어도 동네 마트 정도는 가고 싶다. 그럼 이번 주말에 천천히 가보자. 세 번째 주가 되자 우리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거실 스탠드를 창가로 돌려 한번 켰다가 끄는 일. 은자야, 오늘도 신호 보낼까? 그래. 괜찮다. 길게 한번. 스위치가 눌리고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손녀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집 신호등 같아요. 정숙이 웃었습니다. 맞다. 우리 집 신호등. 이웃과의 만남도 시작됐습니다. 경비실에서 올라온 관리소장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르신, 거동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비상 연락망 등록해 두겠습니다. 야간 순찰 강화하고 택배는 경비실에서 보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층간 화재 대피로도 확인 가능할까요? 네,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정숙과 짧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지 놀이터 옆 벤치까지 가는데 10분, 돌아오는데 15분. 바람이 볼을 스치면 정숙은 눈을 감았다 뜨곤 했습니다. 바람 냄새 오래 잊고 살았네. 잊은 것부터 천천히 다시 찾자. 문서 정리도 큰 일과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재신청, 건강보험 자격 정리, 인감 재등록, 사망 말소 정정 신청까지.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사망 정정은 법원 확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건 기록 접수되면 바로 처리돼요. 정숙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정숙은 도장을 찍는 손을 잠깐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이제 내 이름이 돌아오는 거지? 그래. 내 이름, 내 자리. 다. 집에서는 사소한 충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영양식을 강조하며 간식을 제한하자 정숙이 투덜댔습니다. 나 과자 조금만 먹을래. 의사 선생님이 당 줄이랬잖아요. 정숙이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은자야, 내가 말 좀 해봐. 오늘은 귤 2조각, 내일은 과자 반 봉지. 대신 체조 5분 더. 아들과 정숙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타협안 좋네요. 그래, 그럼 체조하자. 밤에는 손녀가 일기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영어 발표를 했어요. 아빠가 박수 쳐줬고 할머니가 잘했다고 했어요.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녀 참 잘했네.
그날 밤 우리는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며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숙이 스위치를 길게 한 번 눌렀습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다. 응. 나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법원 피고 구속 및 기소. 국내 정정 절차 곧 종결. 저는 화면을 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더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끝나가는구나. 끝나가고 또 시작하지. 은자야, 응. 내일 아침엔 같이 시장 갈래? 아주 조금만. 그래. 대파 3단, 두부 1모, 그리고 너 좋아하는 작은 사과. 정숙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다. 작은 사과. 문이 닫히고 복도 조명만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한 번 길게 눌렀습니다. 오늘의 신호, 우리 집의 합의, 살아있다는 인사, 그리고 내일을 약속하는 불빛.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